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어떡하지? 어쩌면 난 이제 끝난 걸지도 몰라. 독일의 한 고등학생이 한국 유학 중 서울의 어느 활터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그 눈물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저는 현재 독일 베를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은 농구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긴 팔다리는 농구 코트 위에서 저에게 큰 무기가 되어주었죠. 지역 클럽팀에 입단한 후부터 승리에 대한 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저는 승리야말로 모든 것이며 스포츠의 유일한 가치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피나는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팀의 주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저 자신에게 적용했던 혹독한 기준을 팀원들에게도 그대로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친 말로 질책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동료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죠.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한 팀원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분위기 따위가 뭐가 중요해? 우린 이기기 위해 모인 거야.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스트레스든 감수해야지.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팀원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저만 소외되어 있었어요. 주말에 쇼핑을 가기로 약속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그 누구도 제게 같이 가자고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야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은 때로 외로운 법이라고. 이것이 승리를 위한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경기가 저를 농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지역 대회의 준결승전이었고 상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초. 저는 고개를 들어 스코어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10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마지막 공격 기회였습니다. 속공 찬스가 왔고 저는 공을 몰고 코트를 질주했습니다. 제 왼쪽에서 함께 달리던 동료가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 있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패스라고 외쳤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 슛은 반드시 내가 성공시켜야 해. 내 손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말겠어.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골대 아래까지 파고들어 무리하게 슛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은 상대 수비수의 손에 블로킹당해 림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상대 팀의 에이스가 그 공을 그대로 가로채 달려나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고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앞으로 팀원들의 실망 가득한 표정과 벤치에서 머리를 감싸쥔 코치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제 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코치님은 저를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소피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농구를 하는 거냐? 승리를 위해서? 아니, 그건 팀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농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오직 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공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연습에 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지만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농구는 제 삶의 전부였고 선수라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는 건 어떠니?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말이야.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면 새로운 너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잖아. 유학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께서도
젊은 시절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유학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유학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금세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영화나 음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 이런 성격으로는 어딜 가든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고 치안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서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요. 만약 네가 유학을 간다면 한국이라서 더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 유학에 도전해보기로 말입니다.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혔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유학할 학교도 정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홈스테이 가정도 배정받았고 그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친절한 분들인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의 풍경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바닥에는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부부, 저의 홈스테이 가족인 김 선생님 부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선생님 부부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그리고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까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곤란해할 때마다 두 분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도 무척 신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반 친구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긴장한 나머지 말을 더듬거렸는데 모두가 따뜻한 박수로 저를 응원해 주었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말이면 김 선생님 부부는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집 근처에 오래된 사찰을 찾아 참배를 하기도 하고 지역 축제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접할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흥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무렵 김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활터 국궁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지역 국궁 동호회에서 지도사범을 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활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10대 학생들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운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 말에 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궁의 가장 큰 매력은 나이나 체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란다. 국궁의 동작은 대부분 정적이라서 몸에 부담이 적거든. 그래서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지. 국궁대회에 참가 선수들은 50, 60대가 줄을 이루고 심지어 80세가 넘는 분들도 현역 선수로 활약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이나 체력보다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연륜이 더욱 빛을 발하는 스포츠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활터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연장자들의 늠름한 자세, 젊은이들의 진지한 눈빛, 그 속에서 저는 나이를 초월한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께서 사대사수가 활을 쏘기 위해 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고요하게 활을 들어 올리는 그 자세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활이 가득 당겨졌을 때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갔고 퍽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꿰뚫었습니다. 저분은 박 할머니시란다.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명공이시지. 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감동에 젖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박 할머니께서는 60이 넘어서야 국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과 가정에 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요. 하지만 국궁을 시작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에게 국궁은 삶의 의미 그 자체였고 매일의 수련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나도 박 할머니처럼 멋진 궁사가 되고 싶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저는 국궁의 기본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자세, 즉 궁체를 익히는 연습은 제게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발의 위치와 움직임, 몸의 방향, 손의 위치 등 활을 당기기까지의 일련의 동작에는 정해진 규범이 있었습니다. 이 규범은 배우는 이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 길잡이와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피아야, 어깨가 너무 올라갔구나. 그렇게 힘을 주면 안 돼. 김 선생님의 지적은 정확했지만 저는 좀처럼 그 자세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김 선생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본 자세는 국궁의 뿌리란다. 모든 동작은 하나의 유려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 뒤에 모든 과정이 어그러지게 되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봄에 익히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초조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농구를 할 때는 바로 공을 잡고 연습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활을 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심자들이 사용하는 연습용 활과 지프로 만든 단련대 앞에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지루한 수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 발전했고 마침내 사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관역을 향해 활을 쏠 수 있다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국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화살은 관역에 닿지도 못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아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두르지 말거라.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속에서는 반항심이 싹 텄습니다. 관역에 맞히지도 못하는 활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농구를 할 때도 그랬다. 골을 넣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사대에서 관역까지의 거리는 145m. 관역의 크기는 세로 2.66m, 가로 2m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왜 맞지 않는 걸까? 지루한 기본기를 그렇게나 많이 반복했는데 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채셨는지 김 선생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소피아야, 활을 당기는 순간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오직 관역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니? 어서 실력을 늘려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김 선생님의 말씀은 제 전곡을 찔렀습니다. 확실히 제 마음은 언제나 결과만을 좇고 있었습니다. 궁도에서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단다. 김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항상 결과를 의식했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궁에서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지 않나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예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란다. 만약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흔들리는 너 자신의 마음이지. 김 선생님께서는 국궁의 마음가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담하고 멋스러운 대문을 지나 돌길을 걷자 눈앞에 아름다운 한옥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다래를 체험할 수 있는 찻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바닥으로 된 고풍스러운 공간에 단아한 목재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예 족자가 걸려 있었고 구석의 도자기 화병에는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즉 다희님께서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김 선생님 부부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첫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인 선생님의 우아한 손놀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닭이를 데우고 차시풀 넣고 물을 붓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공간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차를 마신 후 다인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소피아 양, 다래와 국궁의 공통점을 느끼셨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자세, 그리고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 그것들은 모두 국궁에서 활을 잡는 자세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랍니다. 다래의 핵심은 정심심과 여유에 있어요. 차를 오리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외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서두르지도 않는 것. 국궁을 비롯한 다른 무예의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도토입니다. 저는 활터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동작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 또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동작에 깃든 의미, 그리고 도라는 개념. 그날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다래를 체험하고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활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강변을 보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강둑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낚시를 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두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알아봤습니다. 소피아, 놀랍게도 말을 건 사람은 활터의 회원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회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와 김 선생님 모두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를 건네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기적인 정화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강변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활터의 공식적인 활동인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이건 순전히 자발적인 활동이란다. 강제성은 전혀 없어.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궁 연습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런 활동을 한다니. 회원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분께 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김 선생님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참여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것 또한 국궁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활쏘는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장 선생님은 이 정화 활동 또한 수련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선생님께서 웃으며 강변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을 깨끗이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단다. 우리는 이 땅의 은혜 덕분에 국궁을 즐길 수 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국궁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배려, 집중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활을 당기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화 활동이 있고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의 나날, 홈스테이 가족인 김 선생님 부부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거리에서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놀라울 정도의 친절함과 이 발음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길을 물으면 자신의 일처럼 정성껏 알려주는 행인들, 가게에서 마주치는 상인들의 미소 띤 응대. 이런 풍경들은 제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 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일까? 그러다 문득 이것이야말로 도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에, 무예, 그리고 제가 배우고 있는 국궁. 이 도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소피아의 말대로 도의 정신은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단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의와 배려를 배우지. 그것이 아마 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문득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았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왜 국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질문에 김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단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셨는데 마지막 몇 년은 내가 간병을 했었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아들인 김 선생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간병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일과 병행하느라 잠은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점점 김 선생님은 심신이 지쳐갔고 더 이상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손을 들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왜 좀 더 다정하게 대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이해하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어느 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김 선생님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잊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김 선생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들을 쓰셨을까? 김 선생님은 당시 어머니의 불안감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지내던 날들 속에서 그는 국궁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친구의 권유로 무심코 들렀던 활터의 풍경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묵묵히 활을 당기는 사람들의 모습. 김 선생님은 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활을 잡았을 때의 그 기묘한 감각. 활을 당기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그 느낌. 그것은 김 선생님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국궁을 통해 점차 자신의 마음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 후회,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금씩 김 선생님을 변화시켰습니다. 국궁이 나를 구원해준 셈이지.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궁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주셨습니다. 국궁에는 과거심심, 현재심심, 미래심심이라는 말이 있단다. 이것들은 바로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지. 과거심은 활을 당기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야. 과거의 경험, 추억, 후회와 기쁨이 모두 담겨 있지. 소피아 네가 독일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한국에 와서 느꼈던 모든 것들 말이다. 현재심은 활을 높이 들어 가득 당기는 순간이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과거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미래를 향해 힘을 축적하는 그 자세가 바로 지금 여기서 활을 당기고 있는 너란다. 그리고 미래심, 이것은 화살을 놓는 순간이야. 미래의 가능성, 우리의 행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한단다. 네가 화살을 놓는 것은 단순히 관역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순간이기도 해.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단다. 활을 당길 때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체험하는 것이고 화살을 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경험하는 셈이지.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어째서인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강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으로 국궁과 인생의 깊은 연결고리, 그리고 동양무예의 심오함에 가닿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 전 저는 조금 일찍 활터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활터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활을 들고 조용히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이 활을 통해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김 선생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궁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구에 미쳐있던 나, 승리에 집착해 팀원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 한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고 불안해했던 나, 그리고 국궁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지금의 나. 눈을 뜨자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활을 들고 관역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집중하고 의식을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쏟았습니다. 제 자신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집중력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오롯이 제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활을 가득 당기고 조용히 화살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무언가가 순조롭게 관통해 나가는 듯한 느낌. 처음으로 관역이 제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살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간의 유학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리움과 함께 신기한 위화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명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한 것은 주위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가족, 친구들과의 재회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피아 분위기가 달라졌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소피아, 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것 같아.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국궁을 통해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결과를 추구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 가지 배움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농구팀의 멤버들과도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 제가 팀을 떠날 때 저는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어. 내 생각만 모두에게 강요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한국에서 국궁이라는 무예를 배웠어. 그곳에서 나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어. 제 말을 듣고 팀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피아, 고개 들어. 우리도 내 마음 알아. 네가 돌아와서 모두 기뻐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다른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소피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가자. 몇 주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도 전통 국궁을 보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활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소는 베를린에서 전철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의 활터와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입구에 국궁이라고 쓰인 현판을 보자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수련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서의 나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활터의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선생님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국궁을 배우고 독일로 돌아와 이곳에서 국궁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국궁을 배웠다고요? 정말 멋지군요. 이곳에서 계속해볼 생각 있나요? 클라우스 선생님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국궁은 제게 무척 소중한 것이에요. 평생의 취미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활터에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한국과 달랐지만 활을 당기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수련을 계속하면서 국궁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 농구, 그리고 국궁. 바쁘지만 균형 잡힌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국궁을 통해 배운 것들은, 한국에서 얻은 경험들은 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긴장 때문에 몸이 굳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때 타인을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 활터의 회원들, 한국의 반 친구들, 그들과의 만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저의 지금 꿈은 다시 한번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제 모습을 그분들께 보여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